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주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편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손잡은 민주화 국민의당이라고 해서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국민의당이 전격적으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안을 처리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회 의석수를 봤을 때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은 내일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진. 시원해진 광화문 급한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얘기한다라고 얘기죠. 시원해진 이 광화문의 교보생명이 내건 글판인데 글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통합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 이런 의미로 글귀를 선정했을까요? 글쎄요. 교보생명이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선정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묘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제 손맛 한번 보시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악수를 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악수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트럼프의 악수를 조심해라라는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이 마크롱 대통령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더 강하게 세게 오랫동안 잡았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혼쭐이 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푸틴은 저 손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 만평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또 분노 조절 테스트.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을 쐈죠. 미친 우라고 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거친 말을 내뱉는 트럼프의 입을 미사일로 막아버렸습니다. 저게 분노 조절 테스트하는 거 맞나요? 점점 헐크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글쎄요, 날아가는 미사일을 쳐다만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다른 사진. 국민일보입니다. 한국당 강경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장전입 해명 논란 강경화라고 하는데 심청전이라는 제목이 좀 달려있죠. 자기 한 몸을 인당수에 빠져서 아버지를 구한 심청이처럼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낙마를 해야 되는 걸까요? 다른 말. 경향신문입니다. 타고 봄가뭄에 타는 농심입니다. 또 타고. 고개방 가물단에 못한다니까 4대간 관계부터 레저시설, 녹조라떼 위에서 배를 타면 기분이 좋은가요? 다른 만평입니다. 한겨레입니다. 과거에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얘기만 나오면 저런 얘기들을 했죠.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니까 참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날 사실상 정규직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역시 또 참아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가 되나요? 부장님 되셨네라고.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좀 꼬집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막상막하 돈봉투 만찬, 시민폭행, 검찰이나 경찰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수사권은 갈등을 놓고서 피장파장인가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수 변호사,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동아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양해해달라 총리 인준 숨통이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대수보 회의에서요.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과냐? 아니냐를 놓고서도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직접 문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 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 임명 동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화됐다라고 말해서 정치권으로 그 책임을 돌렸다라고 조선일보는 기사를 쓰고 좀 있습니다. 이지수 변호사, 이 양해를 구하면서도 이 문제가 정치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사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그런 화법을 또 쓰는 것인지 뭐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과냐 아니면 그냥 그 입장 표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지금까지 전개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나서 지금까지 전개된 과정이 사실은 뭐 어떤 그 5대 비리, 기준 비리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지금 이끌어 나간다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인선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 이 부분도 인정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전적으로 청와대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정치권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양비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입장을 표명하신 이후에 이제 3야당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 것, 이 부분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진일보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명을 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보자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좋으신 분들이라고 이제 지명 이유를 이제 밝혔죠.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해서 이제 극찬이 쏟아졌는데, 왜 이런 문제에서 사과할 때는 비서실장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런 대수보회의에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라 이제 이렇게 맞선 것이고, 충분히 이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준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 어떤 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뭐 사과를 요구한 당도 있었습니다만은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한 당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제 이제 나오신 그 입장 표명이라고 하는 게 일부의 야당의 이제 그 의견을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이 사과할 시점이냐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인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불거져 나올지는 대통령으로서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번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입장 표명함으로써 이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다 인선이 마무리되고 났을 때는 어떤 그 상황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서 한번 밝히는 것, 이런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일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장관 후보자들 인선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혹시나 뭐 어떤 다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또 사과하기는 그러니까 한 번에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밝힐 기회가 또 한 번 있을 것이다. 일단은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대수보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당선 첫날 곧바로 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최대한 빨리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에 인수위원회를 거쳤더라면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점들을 좀 양해해달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상황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 어떤 글쎄 위장 전입이라고 해서 뭐 좋은 위장 전입, 나쁜 위장 전입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질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역대 다른 정부의 이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과는 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달라라는 이제 뜻으로 좀 읽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근데 지금 뭐 이상하게 위장 전입이 지금 초점이 돼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인사청문 대상이 된 후보자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후보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게 지금 위장 전입 문제, 그거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의 거짓말 논란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화 시대의 이중국적, 요새는 복수국적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복수국적 취득 문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던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녀가
성년이 돼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단 말이죠. 예. 근데 원래는 외교부 직원이나 국정원 직원은 타국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타국적자와의 결혼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민감하게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인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 협상을 한다? 이건 글쎄요, 넌센스예요, 사실은. 근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예. 뭐 많이 공론화는 안 됐습니다만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낙연 총리 국회 표결에 있어서 동의를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거칩니다만 유일하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국무총리뿐입니다. 나머지 예. 장관 후보자는 사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을 강행할 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예.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도 지금 뭐 그 부인이 어떤 특혜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예. 영어 강사로 취업을 했고 또 뭐 세금 탈루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어느 누구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예. 그냥 다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확인되지는 않아서 무슨 방송에서 다루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죠.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살려줄 테니 김상조든 강경화든 둘 중에 한 명은 낙마시키라. 이런 식의 약간의 빅딜 얘기가 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글쎄 그거는 뭐 과거 청문회 이제 여러 명의 인사청문회를 할 때 지금의 여당인 예. 민주당에서 많이 했던 방식이죠.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온다 이 뜻인 거죠? 글쎄 적어도 가장 문제가 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그게 예. 반드시 딜이라고 딜이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천천히 그 문제는 조금 더 짚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양해를 구하면서도 총리 인준 문제는 정치화됐다는 부분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것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좀 예상 밖이다라고 이제 또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서 2005년 7월 그러니까 국무위원 전원이 모두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는 기준을 좀 더 강경하게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위장 전입 문제는 좀 봐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데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이 2005년 이후 위장 전입에 걸리면 국무위원 배제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후보자들도 모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나 당시에 민주당은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일종의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합의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저 기준이 과연 타당한 기준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05년 이전에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그 방면해주고 2005년 이후는 배제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형식적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5년 그 이전에 위장 전입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논란에 비추어서 크게 논란이 안 될 그런 사안이 있는 반면에 2005년 이후에 위장 전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안 될 사안이 있는 반면에 2005년 이전에 위장 전입도 굉장히 문제가 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제안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장 전입만을 이유로 낙마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장 전입만을 이유로 낙마한 후보는 없었고 위장 전입뿐만 아니라 뭐 탈세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결격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비리백화점이라는 낙마를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서 뭐 반대의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인사 관행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황교안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인사청문 보고서조차 채택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준 표결을 이제 당시에 새누리당이 워낙 다수였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취임 초고 그리고 인수위가 없었다는 특성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5대 비리 배제라는 인사 기준을 강하게 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여론과 또 현재 국회의 그런 의석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의석이 다수는 아니지만 국민 여론이 이 정도의 한결이라면은 뭐 인준해도 되는 거 아니야,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그런 반대가 그다지 이렇게 설득력을 못 얻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그 여론조사 문제까지 조금 더 짚죠. 자, 과거에 이 조국 현 민정수석이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이제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것이 내로남불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데 7년 전에 한 신문에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이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였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맹모 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 때문에 위장 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의 후보자들에게 적용하면 또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불륜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로맨스로 봐야 될 것인지. 물론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과 동시에 이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뭐 조국 민정수석이 이 스크린을 할 충분한 시간은 없었을 거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교수의 탓이다 이렇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칼럼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선 기간 동안 했던 그 공약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지적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그 발언을 안 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언급을 안 했더라면 TV 토론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또 물어봤겠죠. 그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5대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또는 표결에 계속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의 문제였지. 사실은 위장전입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국 이제 수석도 저런 의미에서는 본인이 쓴 글이었는데 본인이 제대로 스크린 안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낙연 총리를 지명하는 과정엔 조국 수석이 실제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니었고 또 스크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물론 뭐 본인이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다만 어떤 발언이나 글이나 하는 것들이 나중에 다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고 한 가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내용은 원칙의 부분을 얘기하고 그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냐는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조 수석의 저런 발언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은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키는 이거 같아요. 소위 우리 사회의 어떤 고위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기득권자라고 얘기하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그 고위 공직이나 기득권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원칙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사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년 7월 이후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게 모두 이제 이 인사청문 대상이 적용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위장 전입 문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위장 전입은 좀 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배제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전이라 하더라도 투기성 이 위장 전입일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제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이 투기성,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이 더 나쁜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 더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쁜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양질이고 어떤 게 악질인가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둘 다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현행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요. 다만 이제 경중을 가려서 봤을 때 부동산 투기도 또 자녀를 특정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것도 실은 타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안겨주고 그 이익을 취한다는 면에서 둘 다 나쁜 거죠. 둘 다 나쁜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또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양해를 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근데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두고두고 실은 개별 사안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자녀의
그 학교 문제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기 때문에 학교 문제는 빼고 이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만 아마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뭐 학교를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건 괜찮고 부동산 사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것이 더 나쁘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뭐 일단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거 글쎄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운데 투기하고 투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위장 전입한 거는 그 학생이 가면 어느 누가 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원칙이 적용된다면 둘 다 적용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공직자 후보자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시고 또 어디가 좀 집값이 좀 오른다 싶으면 이제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사 난맥상 때문에 이 청와대 내부에서 이 가상의 적군 레드팀을 조기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레드팀은 원래 이제 군사 용어죠. 이제 적군을 이제 가장해가지고 아군의 이제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보고 또 키우는 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거 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기 구성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해 보여요. 뭐 요번에 이제 그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쓰이는 이런 방법도 도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완벽한 어떤 인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논의인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비단 인선뿐만 아니라 사실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전반에 걸친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는 내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지에 대한 평가들도 좀 미리 좀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정책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조기에 정착이 돼가지고 논란이 이제 사전에 좀 불식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삶의 가상의 적군은 항상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긴장도 좀 하고 또 이제 제대로 정책 방향도 수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낙연 후보자는 내일쯤에 아마 이제 인준안이 통과돼서 총리 업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마라톤 의총 끝 경론 끝에 이제 협조 결론을 냈는데 왜 국민의당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위장 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 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주수 변호사님, 왜 국민의당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처럼 반대를 하지 못하고 찬성 쪽으로 당론을 정했을까요? 글쎄 뭐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그 라디오 프로를 이제 듣다 보니까 각 당의 이제 그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남의 민심이라는 거를 국민의당은 결국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호남의 지역 민심이 이번 이낙연 후보자가 마침 또 호남 출신이고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너무 발목 잡는 게 아니냐라는 게 사실 바닥 민심인 게 사실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그날 출연하셨던 그 국회의원만의 의견은 아니고 당내의 그런 압박 지역에서의 압박 같은 걸 느끼는 분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의 낙마를 시킨다거나 내지는 발목 잡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했었을 때는 국민의당으로서도 앞으로 향후 정치 행보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마침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그런 단초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좀 해달라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이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5대 기준에 대해서 포기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석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대통령이 어저께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준비, 정치권과 함께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고 5대 원칙에 대해서 포기하는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속내를 정확히 뭐 아는 분이 뭐 이 자리에는 뭐 없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컨대 이 84.1%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84.1%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지지율 그리고 또 후보자가 초남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 마음에는 굉장히 안 들지만 반대를 하고 싶지만 당론으로도 강하게 나가고 싶지만 저 높은 지지율과 호남 총리 후보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칫 호남 민심으로부터 또다시 역풍을 맞을까 사실은 그게 두려워서 찬성 쪽으로 좀 협조 쪽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적나라한 해석이 아닐까요? 그렇게만 보면 국민의당의 저런 결정이 너무 정치공학적인 판단으로만 보일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낙연 총리의 도덕적 흠결이라는 게 실체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흠결인가. 만약에 실체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흠결이라면은 아무리 호남 여론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높더라도 그런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후보자 본인과 또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과 또 대통령의 추가적인 설명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또 거기에는 이제 호남 여론과 또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통과시켜주는 게 맞겠다. 종합적 판단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입장과 괴를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역시 국민의당이 그 이낙연 총리 후보의 인선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남 도지사 출신의 총리 후보라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의 고민이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할 때도 사실은 그런 면을 좀 염두에 두고 계산하에 지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낙연 총리의 인선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뭐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정의당은 뭐 동의하시지 않겠습니다만 박 전 의원께서는 선거 대선 전부터 민주당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뭐 협조하는 입장을 정한 거고 바른정당은 사실은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협조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 다른 당들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좀 낳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에서도 약간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높은 지지율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고 국정 운영을 끌고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은 너무 저 높은 지지율만 믿고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또 단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야당의 요구를 양해해달라. 이건 너무 정치화됐다라고 강하게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금 저 지지율을 너무 믿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적 지지율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지금 다른 정당 야당 중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같이 협치를 해주기로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밀어붙여서 바로 통과시켜도 문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박 전 대통령 같았으면 밀어붙였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비교하는 건 좀 잘못됐나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가능한 한 설득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30일 내일이나 모레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가서 마지막까지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수석이나 문재인 정부의 지금 태도를 보면 협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서 설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결국 저걸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높은 지지율이 또는 그 여러 가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지금의 모습은 협치의 시험대가 이낙연 총리 인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협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도 사실은 겸손한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한테 이제 문자 폭탄 쏟아진 게 요즘 계속 기사가 되는데 주말에만 만 통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고요. 여성 의원의 성적 욕설도 나왔습니다. 뭐 특히 이 국민의당의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 그다음에 이 주승용 의원까지 전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개파 패권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눈물을 흘린 이 부대표를 조롱해서 다 우셨나요? 먹튀, 나쁜, 뭐 배지 내려놓고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국민의당 의원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은 문자 폭탄이 그립다. 그때가 전성기니까 참아라. 이런 얘기까지 덕담 조언까지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잠깐 좀 화면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 부모님은 문자 폭탄 안 받으셨어요? 저는 뭐 오늘은 또 몇 개 나오고 어떻게 태동하는지라고 딱 시간 맞춰서 문자 폭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표한테도 오고 나한테도 오고 그게 특정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돼서 다시 잘못하면 인민독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방법했을까? 누가 보는 걸 본인들 스스로 자제하지 않는 이상 국민도 어떻게 도움이 어려운 내용들을 자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거 민주주의에 심각하게 해서는 이건 뭐냐고 우리랑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태도가 법적인 것을 생각하면 좋은데요. 해소하는 방법을 찾자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인민 독재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또 특정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까지도 아마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를 그렇게 봐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어떤 글쎄요, 자유로운 의사표현? 뭐 이 정도로 또 봐야 보고 정치인들이 공인이니까 그 정도는 참고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글쎄요, 지금 문자 폭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 선거 기간 동안에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안희정 지사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예. 분명히 그 내용 중에 욕설이 있다거나 뭐 일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사실 정치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참여할 어떤 채널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요번에 이제 그 촛불 민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사실은 국민들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해진 상태고 그것이 지금의 발달되어 있는 SNS망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정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계신 뭐 정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상황 변화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누군가 배후 세력이 있고 조직화돼서 보내는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남는데 사실은 선거 기간에도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조직화되거나 누가 뭐 이렇게 세력화시켜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일부 이제 뭐 팬클럽이라든지 내지는 그 강하게 이제 그 누구를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어떤 하는 그런 행태인 경우가 많지. 그것이 이제 이것이 누군가가 마치 어떤 음모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 문자를 퍼부어라 이런 식의 뭐 명령이 하달되거나 이런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여당 의원이 됐든 야당 의원이 됐든 계속해서 높은 관심 속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면도 있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모두 다 함께 이제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지금 이 말씀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문자 폭탄 더군다나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를 지금 표현의 자유 내지는 소통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새는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연락도 받고 급한 일이 있다면 이걸 없이는 사실은 휴대폰 없이는 살기 어려운데 이 번호를 통해서 끊임없이 협박이나 욕설 문자를 보내고 그것도 시간과 상관없이 그게 수천 통이 이어지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여당의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전에 이제 국회의원들 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 버렸잖아요. 자기 SNS를 통해서. 이게 어떤 공개된 SNS에 글을 남기는 정도가 아니고 새벽 시간을 안 가리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건 일종의 폭행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옛날에 문화대혁명 할 때 모택동이 직접 잡아 끌어가고 지식인들을 그 어떤 위해를 가했네요. 다 홍위병이 했죠. 근데 문자를 보내라는 취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동료 국회의원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해놓고 그거 우리가 관여한 거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말리겠냐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민주당이 아니라 표창원 의원이.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저 찾아내서 그럼 처벌해야 돼요? 저 사람들? 폭행죄로 그러면? 그러니까 협박성 문자의 내용에 따라서는 뭐 협박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죄로 처벌해야 돼, 찾아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 정도가 심한 것은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자기와 어떠한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건전한 비판이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욕설과 더불어 어떤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소위 얘기하는 뭐 밤길 조심해라. 이런 식의 문자를 그것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천 명이 수천 개를 보낸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소통의 수단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이제 댓글 같은 거 인터넷에 이제 댓글 달았을 때 그 댓글을 검경이 나서서 이제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때와 지금 정부가 또 이걸 만약에 그렇게 조사해서 또 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면 달라진 게 없지 않. 근데 아마 지금 정부 참여자들이 저거 당하면 생각 바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김용남 의원의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시니까 김 전 의원 얘기는 굉장히 이게 좀 그 사실에 대해서 왜곡된 전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런 문자들이 모두가 욕설이거나 협박성이거나 다 그렇지는 혹은 조롱이거나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정당한 어떤 정치적 견해를 정치인에게 보낸 거라면 그럼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욕설이나 협박이나 이런 거는 뭐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폭탄이든 아니든. 근데 앞서 이제 이지수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정치인들이 지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소통의 방식이 바뀌고 있고 정치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소통을 한 겁니다. 정치권만의 그런 어떤 폐쇄적인 정보, 독점적인 정보 이거를 갖고서 국민들에게 일방향식의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거의 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들의 견해가 있고 그런 견해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소통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이 대중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고 다만 저런 문자들 중에서 뭐 지나치게 과도한 어떤 협박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고 그게 폭탄이든 아니든. 근데 그걸 다 싸잡아서 마치 무슨 뭐 배우의 어떤 홍위병 같은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상황을 굉장히 좀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말을 조금 왜곡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모든 의사 전달을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새벽 2시, 3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해대고 그 전화 중에 상당한 분량이 협박이나 욕설 문자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그것을 국민이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의사 전달의 시기나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엄연히 자야 될 시간, 뭐 새벽 시간, 이런 시간에 내용으로 봐도 누가 봐도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문자를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보낸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풍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판, 신랄한 비판 정도는 뭐 당연히 뭐 괜찮은 수준이겠습니다만 성적으로 비하한다든지 욕설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김용남 의원이나 지금 이현주 의원처럼 조사를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논란이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아내가 공립고등학교에 영어 강사로 부정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토익 점수가 901.1 넘어야 되는데 900점 맞고도 들어갔다. 이제 이 얘기가 좀 잠깐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김 후보자 측에서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합격한 것이지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7천만 원 정도에 산 아파트를 구청에는 5천만 원 정도로 신고해서 다운 계약서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강경화 후보자는 모교의 딸 보내래 은사께 주소지 소개받았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이 남편은 친척집이라고 했는데 강경화 후보자 자신은 고등학교 은사님 집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고등학교 이화외고인데 이 이화외고의 전세 물건 집에 어떻게 강 후보자가 딸을 위장 전입시켰는지 그 부분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17년 사이에 다시 10억 3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맞벌이를 하면서 그다지 시간을 쓸 기회도 없었고 다만 주식시장의 증감에 따라서 늘었다 다시 줄었다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모님께서 상가 6개를 가지고 계시죠. 이 6개 상가 임차료가 월 얼마쯤 되죠? 한 1,200만 원 남짓 됩니다. 아무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이렇게 많은 임대 수입을 올린다.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직자의 부인이 그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통상부 장관의 소위 백이나 당시 정부의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서 이화여고 교장 집에 위장 전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희 남편은 그 전입 과정에서 아무런 그 역할이 없었고 제가 엄마가 단독으로 한 일이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얘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대선 후 시절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 몇몇 언론신문에 좀 크게 실렸는데 최 교수님, 예. 당연히 뭐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또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이것이 뭐 크게 하자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부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보면은 지금과 같은 남북 대치 국면에서 너무 쉽게 정상회담을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가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대치 상황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무력적인 방법으로 푼다면 전쟁을 통해서 풀어야 될 거고요. 다른 방법이라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듯이 북한이 핵 포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재를 풀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민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교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도 저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돌파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북한이 더 호전적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분위기로 가고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풀어지면서 평화적 관계가 회복됐던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우리가 충분히 선택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다른 외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북 간의 대화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TV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문 대통령께서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북한이 미사일을 3번째 발사한 상황에서 이 얘기가 갑자기 이제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는 다시 색깔론 공격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세요? 근데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너무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상회담은 쉽게 얘기해서 개인 간에 그냥 한번 만나서 한번 문제를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의제도 정해야 되고 기존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상회담을 되돌려보면 사실은 다 북한의 어떠한 대가를 주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가장 먼저 북한에서 요구하는 대가가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대가 관계가 많이 요구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많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같이
지금 국제적인 대북 제재 국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예. 제재를 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그 서방의 강대국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대한민국 정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콩글리시라고는 합니다만 소위 우려하는 코리아 패싱 문제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이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지 않아요.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하고 또 이 정상회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미사일을 쏘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을 통한 도발은 분명히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지금 철저한 좀 검증, 그러니까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난 9년간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런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 남북한 간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대화나 어떤 온건한 방법으로 풀 수 없다라고 하는 접근이 지난 9년간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 반보도 앞서지 못한 상황이 9년간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결은 북한 핵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그 문제를 초점으로 두고 봤었을 때 국제 공조 물론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건 역시 목표는 북한 핵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 공조만을 가지고 의지를 해가지고는 가장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첨예하게 이해가 관계에 걸려 있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 내지는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주도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도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도 계속 누차 밝혔습니다. 만남을 위한 만남을 하진 않겠다. 이것이 북한 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에 만남을 추진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대화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런 접근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분명히 북한 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아마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좌우 없는 세길에 공감을 하고 있다. 대선 승리 쌍둥이 같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좌우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통합, 중도 이런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라고 해서 꼭 프랑스를 좀 방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서도 좀 인기가 높은 것 같아요. 다들 와주십시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오겠습니다. 법정서 두 번째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번에도 외면했다라고 해서 국정농단 3차 공판이 좀 열렸습니다. 최순실 흘기 쳐다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과만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 중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심야까지 이어진 터라 피곤했겠습니다만 20분간 졸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님, 좀 피곤하겠죠. 심야까지 계속 이어지고 연일 언제 아마 이제 구치소에서 재판장을 왔다 갔다 피곤한 건 아는데 그래도 자신에게 관련된 굉장히 또 중요한 재판이잖아요. 일반인도 아닌 전직 대통령으로서 잠이 올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심야까지 늦게 재판이 진행이 돼서 몸이 피곤한 건 있을 수 있고 또 초기와 다르게 이제 조금씩 지금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는 듯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또 많은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분간 졸았다. 어느 정도 졸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지금 설문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판사들을 대상으로 생중계 여부를 묻는 그만큼 이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고 이 재판의 쟁점들이 하나씩 이
법원에서 다루어질 때마다 이제 상당한 뉴스가 될 거고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사실이 밝혀지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박 대통령이 재판에 집중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실제 이 법정 공방에 제대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그 국민들이 그런 그 의문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그런 일관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저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굉장히 편한 게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이 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재판이 끝난데 방청석의 시민 4명이 박 전 대통령에서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세요라면서 외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라고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선 그런 상황에서 꾸벅꾸벅 좋은 건지 아니면은 너무 진짜 이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진짜 눈을 뜰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잔 건지 해석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후자 쪽, 그러니까 전자 쪽,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졌고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긴 거죠. 자신에게는 그런 쪽에 좀 더 방점을 좀 찍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자신감일지 아니면 법정에서의 그 사실 심리나 사실 공방에 대한 무관심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의원님, 꼭 저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무슨 뭐 자신감이나 뭐 이런 건 좀 지나친 해석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만선 신부전증,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몸이 잘 붓고 피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제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다시 어제 재판이 이어졌는데 이 재판, 저도 이제 변호사로 재판 뭐 길어지는 재판 들어가 보면 엄청 힘듭니다. 이게 법정에 앉아 있는 의자가 뭐 아주 편한 소파도 아니고 또 그리고 거기서 자세를 아주 편하게 뭐 이렇게 눕다시피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거의 꼿꼿한 자세로 뭐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많이 피곤하죠. 뭐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말아라. 콩팥이 안 좋은 분이 하루 종일 재판을 그것도 연이어서 받다 보니까 잠깐 졸은 거죠. 뭐 지지자들 향해서 웃는 것도 그냥 뭐 그럼 자기 지지하는 대로 화를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요한 재판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여유를 찾았다는 뜻 아니에요? 글쎄 거기 뭐 인상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는 것도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글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박 전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생각해도 굉장히 좀 큰 형량이 내려졌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의 모습이라면 안 놀랄 것 같아요. 놀라지 않고 뭐 그 정도야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이제 항소하시고 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뭐 지금의 그 어떤 그 법정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스스로가 마음속 깊이 지금 어떤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내지는 이건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어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형량이 이제 나중에 선고가 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심기의 변화를 줄지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조른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긴장을 했겠죠. 재판이 이제 처음에 열렸을 때는 처음 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그랬겠지만 이제는 사실 재판이 어떻게 보면 지루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어떤 그 공방이 있었을 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루한 측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적응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환경에 적응이 되다 보면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고 또 몸이 피곤한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공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지자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고맙기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피곤하고 지치기로 따지면 아마 최순실이 더 지쳤을 텐데 최순실은 자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가 삼성 관련해서요. 삼성합병에 대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 찬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당시 이 지인이었다는 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청와대 뜻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재판장에서 이제 주진영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박근혜 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박 전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이제 쳐다봤는데 박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또 뒤에 있는 이제 변호인들이 항상 오고 갈 때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잖아요.
본인이 아직도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받아야 된다는 생각보다 몸에 익어 있겠죠. 뭐 물론 이제 구치소에 있으니까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변호인들의 태도를 봐도 들어오는데 전부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물론 뭐 필요한 부분도 뭐 본인들이 원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좀 이례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순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까지 일어나서 들어오는데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본인들의 개인 의사니까 그걸 뭐라고 비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런 지금 그 하나증권 주 전 사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피고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건 뭐 법정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피고인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음질을 했겠죠. 본인에서 그렇게 부른 사람이 특히 증인으로 나와서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었는데 주 전 사장이 그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 본인은 놀랐을 거지만 그러면서 또 본인의 현 상황, 현 실태를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어제도 재판장에 서로 이제 아는 척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보석을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보수 단체들에게 이제 자금을 지원해서 친정부 시위라든지 활동을 하게 한 이 부분까지도 기소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나이가 고령인데다가 심장 수술돼서 스턴트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만 놓고 보면 보석을 해줘도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보석으로 풀어졌을 경우에는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이 또 모종의 어떤 일을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또 여론도 강한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장 악한 범죄인에게도 인권은 보장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인권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보석을 신청할 정도의 건강이 나빠진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들과 다른 거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권의 문제와 연결됐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재판부가 고려를 할 거고요. 증거 인멸의 부분에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경중을 따지겠죠.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냐, 내지는 증거 인멸 시도를 분명히 방지해야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이제 그 수사,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은, 블랙리스트, 소위 이제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그 리스트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이 이제 예를 들어 국가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흘러가게끔 한 그 부분, 이것도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론을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고, 결국은 보수단체가 이제 그렇게 흘러들어온 돈의 이제 어떤 처리로 인해 가지고 또 서로가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땠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지금 물론 이제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추가 기소를 지금 검토를 실제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마치 그 1심 구속 기간이 거의 다 만기가 돼서 이제는 보석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구속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니까 구속 연장을 위해서 더 구속을 하기 위해서 추가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준 것을 소위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범죄로 수사한다면 과거에 민주당이 여당할 때는 그때 사실은 민예총 소속 아니면 정부 지원금 받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요? 저는 이걸 어떤 범죄, 이걸 만약에 직권남용으로 의율해서 수사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논란이 클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의문이 매우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비방했던 신현희 강남구청장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는데요. 신 구청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카카오톡방 채팅방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함께 노무현 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유라가 내일 강제 송환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판도라 상자 열리나라고 해서 이 정유라 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 다른 국정농단의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늘 오후 덴마크에서 출발해 내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내일 귀국하자마자 즉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씨의 측근이었던 노승일 전 부장이 정 씨에 대해 럭비공에 대해서 비유했는데요. 일각에선 정 씨가 최순실 게이트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변호사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 씨의 무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정 씨에 적용한 혐의는 죄다 엄마나 교수의 공범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가 여전히 엄마 탓을 하며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씨의 귀국이 국정농단 사건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유라에게 무슨 사회적인 비난이라든가 도덕적인 질책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더라도 형사적인 책임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영장 범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유라 혼자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와 공범 또 아니면 대학 교수하고 공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이런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은석 의원, 박원석 의원, 그 정유라 씨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혹시 핵폭탄 발언을 터뜨려서 다시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당사자가 들어와서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이제 덴마크 현지에서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 국내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솔직하게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옆에서 목격하고 들었던 혹은 경험했던 그런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충실한 조사를 받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검찰도 우선 그걸 충실히 조사하고 나서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정유라 씨를 통해서 들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지 아마 검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당고라든지 아니면 2대 학사 운영과 관련된 비리 외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또 삼성과 여러 가지 관련들한 부분에서 정유라 씨가 어떤 발언을 꺼낼지가 아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당 인사들 눈높이 보면 급낮춰서라도 청와대 가야 하나라고 하는데 과거 정권 관례에 비춰보면은 사실은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석급 정도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비서관급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경우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진성준 전 의원도 좀 그렇고 급을 낮춰서라도 청와대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9년 동안의 인사 적재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지수 변호사님, 이거 그렇게 가는 게 맞나요? 이제 국회의원 정도 했으면은 사실은 수석 내지는 비서실장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비서관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다. 글쎄요, 그건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을 낮추네, 높여가네 이 부분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정을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청와대 인선도 보면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이 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삼선이 됐건 재선이 됐건이라기보다는 그 역할을 누군가가 제일 잘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이 사람이면 참 잘하겠다 이렇게 지금 평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첫 번째 인선의 어떤 기조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역할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가 먼저지 그것이 올라가는 직급이냐 내려가는 직급이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오늘 추경 10조 가운데 6조 플러스 알파가 일자리 쓴다라고 해서 정부 추경안을 입수했다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에 좀 전력을 다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경총이요 청와대 호통에 백기투항했습니다. 비정규직 책자를 내려다 발간을 연기했는데 김영남 전 의원님, 이 비정규직 문제 이거 좀 심상치는 않는 것 같아요. 재계와의 관계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장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지금 혜택을 보는 분들한테는 뭐 아주 반가운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신규 채용 자체를 없애버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신규 채용을 끊고 그리고 채용하려던 비정규직의 채용도 단절될 수가 있는 그 역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정책이 있다면 시장에는 또 그에 맞서는 대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을 억누르다 보면 엉뚱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허니문 기간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뭐 사회 곳곳에서 이제 찬성하는 분 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래야 정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허니문 기간만 계속되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야당도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하고 또 국민적 여론들도 모아서 문재인 정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건전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한 말처럼 이제 허니문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